박상호 씨, 당신은 고자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의 생명도 잉태할 수 없는, 단 한 방울도 수돗물과 다를 바 없는 고자입니다. 10년 전 땡전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던 33세 한지원은 변호사가 되어 이혼 소송 법정에서 전 남편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판사 앞으로 달려가 문서를 빼앗아 읽더니 무릎부터 꺾이듯 법정 바닥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고자라니! 45세 사업가 박상호. 이 남자는 10년 전 아내 한지원에게 이런 말을 내뱉었던 사람이었죠. 살만 뒤룩뒤룩 쪘네. 그러니 애를 못 가지지. 상간녀를 임신시켰다던 남편은 왜 고자가 된 걸까요? 이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해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온 동네에 고소한 전 냄새가 퍼지던 그해 겨울, 박상호 씨네 집 부엌에서도 기름이 치직치직 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따뜻한 명절 풍경 속에서 한지원이라는 여자의 손끝만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전 한쪽이 왜 이렇게 타? 시어머니한테 뭘 배운 거야, 그동안.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상호가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내뱉은 말이었죠. 지원은 대꾸 대신 젓가락으로 동그랑땡을 뒤집었습니다. 타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살짝 갈색이 진해졌을 뿐인데 상호의 눈에는 늘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원이 하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마땅한 것으로 보이는 눈. 결혼한 지 8해째, 지원은 그 눈빛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엄마, 전 좀 보세요. 며느리가 또 태어났어. 상호가 안방을 향해 소리치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도 매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선 시어머니의 입에서 한숨이 먼저 터져나왔죠. 아이고, 전 하나를 제대로 못 붙이니 뭘 제대로 하겠어. 비켜봐. 지원의 손에서 젓가락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회 동안 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새벽부터 육수를 끓여왔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지원은 늘 서툰 며느리였거든요. 프라이팬 위로 올라오는 기름 연기가 눈을 매캐하게 찔렀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흐르는 눈물을 앞치마 끝으로 훔쳤죠. 기름 때문이라고, 연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그때 거실에서 상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달콤하고 지원에게는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목소리. 나야. 응, 보고 싶지. 명절이라 좀 그렇잖아. 전화기를 귀에 대고 소파 등받이에 편하게 몸을 기댄 상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불과 5걸음 거리였죠. 지원의 귀에 그 웃음소리가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걱정 마, 금방 끝나. 오늘 저녁에 갈게. 상호는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부러 들으라는 듯 느긋하게 통화를 이어갔죠. 지원의 손이 싱크대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갔지만 입술은 꼭 다물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서 있었으니까요. 뭘 멍하니 서 있어. 설거지할 거 쌓여 있잖아. 빨리빨리 안 하고.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싱크대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도꼭지를 틀었죠. 차가운 수돗물이 손등 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상호의 나긋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기름에 튀겨지는 전소리만이 지원의 눈물을 대신 삼켜주고 있었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가족의 온기로 따뜻해지는 날, 한지원에게만은
한겨울보다 더 시린 하루였죠.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구석에 서 있던 지원의 귀에 상호의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소파 위에 툭 던진 상호가 느릿하게 부엌으로 걸어왔죠. 지원은 본능적으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저 발소리가 부엌을 향할 때면 좋은 말이 따라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상호가 부엌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중고 가전제품의 상태를 점검하듯 차갑고 느린 시선이었죠. 몸매 관리 좀 안 하냐? 살이 이게 뭐야? 뒤룩뒤룩 쪄가지고. 지원의 손이 앞치마 끝을 꾸깃꾸깃 구기며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지. 여자가 자기 관리를 해야 몸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상호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 거만한 얼굴이었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창피한 줄 알아.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배가 안 불러오니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는지 알기나 해? 지원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켜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지원의 말은 늘 벽에 튕겨나오는 공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세게 던져도 돌아오는 건 더 큰 고함뿐이었습니다. 상호가 거실로 돌아가고 나서야 지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싱크대 위에 고인 물웅덩이 속으로 눈물이 소리 없이 번져갔죠. 지원은 젖은 손등으로 눈가를 세게 문질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 한복판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죠. 분노였습니다. 거실 너머로 시어머니와 웃으며 TV를 보는 상호의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저 남자는 방금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도 과일을 까먹으며 웃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싱크대 아래 선반 끝에 놓인 낡은 가방을 내려다봤죠.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법학개론 교재 한 권이 접혀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쓰던 책이었죠. 밑줄이 빼곡했고 여백에는 까만 볼펜으로 꼼꼼히 메모를 적어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법총론 첫 수업을 듣던 날 교수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법은 약한 자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펜을 잡은 손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지원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22살의 봄 상호를 만났습니다. 달콤한 말들에 취해 휴학원을 내밀던 그날 교수님이 아쉬운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도 기억나는군요. 한지원 학생, 정말 아깝다. 아깝다는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뼈저리도록. 야, 지원아. 과일 좀 깎아와. 뭐하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벽을 울렸습니다. 지원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씻었죠. 법학개론 교재를 다시 가방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똑똑 텅 빈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설날 이후로도 지원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갔죠. 상호가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둑한 골목을 걸어 김밥집 주방에 서고 점심이 끝나면 곧장 세탁소로 달려가 다림질을 했죠.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데일 때마다 손등으로 땀을 훔쳤지만 아프다는 말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꿈이 곧
자신의 꿈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녁이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지원의 손은 물에 불어 허옇게 일어나 있었고 손톱 사이사이에는 세제 냄새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런 지원의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죠. 고맙다는 말은커녕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무심히 집어들고 세어보기만 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좀 더 뛸 수 있는 거 알아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죠. 상호의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생기고 직원이 늘고 상호의 옷차림이 달라졌죠. 면바지 대신 브랜드 정장을 걸치기 시작했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새벽녘에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지원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짜증 섞인 혀를 차며 지나쳤죠. 뭘 봐. 자고 있어. 귀찮게. 그리고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상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죠. 술 냄새 대신 낯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상우의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개운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를 당겨 앉은 상우가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은 그 봉투를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에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죠. 미나가 임신했어. 짧고 건조한 한마디였습니다. 마치 내일 날씨를 알려주듯 담담하게 내뱉은 그 말에 지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미나. 그 이름을 지원도 알고 있었죠. 설날 밤 소파에서 나긋나긋 통화하던 그 목소리의 주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아니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너 같은 아줌마랑은 나도 이제 급이 안 맞아. 상우가 서류 봉투를 지원 쪽으로 밀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미끄러져 나온 종이 위에 이혼 합의서라는 4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지원의 시선이 그 글자 위에 멈춘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위자료 같은 거 생각하지 마. 네가 번 돈은 내 사업에 투자한 거잖아. 동업한 셈 치면 남는 것도 없어. 상호는 볼펜까지 꺼내 지원 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죠. 지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부은 손으로 다림질하던 날들이 세제 냄새에 절어 코가 마비되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모든 것이 고작 동업이라는 한마디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사인해. 미나 배 부르기 전에 정리해야 되니까. 지원은 볼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식탁 아래로 내린 손이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을 더듬었죠. 가방 안쪽 접힌 법학개론 교재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을 때 지원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이혼 합의서 위에 번지는 것을 상호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가버렸으니까요. 텅 빈 식탁 위 볼펜 하나와 서류 한 장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지원이 들고 나온 것은 옷까지 몇 벌이 든 비닐봉지와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속옷 대신 법학개론 교재가 들어 있었죠. 상우가 현관문 너머로 던진 마지막 말이 등 뒤에서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꼴 좋다. 진작 나갔어야지. 쿵 닫히는 문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렸습니다. 지원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고시원 방은 2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을 만큼 좁았습니다. 창문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환기구 하나가 천장 가까이에 달려 있었고 거기서 스며드는 바람은 늘 축축한 곰팡이 냄새를 머금고 있었죠. 지원은 그 냄새에 코를 찡그리는 대신
책상 위에 교재를 펼쳤습니다. 형법, 민법, 헌법. 서점에서 가장 두꺼운 책들을 할부로 사와서 한 페이지씩 넘기기 시작했죠. 낮에는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도시락을 데워주고 담배를 찾아주며 최저시급을 벌었습니다. 삼각김밥 데워드릴까요? 그 말을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쉬는 시간. 5분이 생기면 계산대 아래 숨겨둔 민법 총칙을 꺼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웠죠. 손님이 떨어뜨린 음료를 닦으며 무릎을 꿇을 때면 상호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곤 했습니다. 너 같은 아줌마가 뭘 하겠어.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종이에 베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새 상처가 겹쳐 생겨났고 형광펜 잉크가 손톱 밑에까지 스며들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가 다시 겨울이 찾아오는 것을 지원은 고시원 환기구로 스며드는 바람의 온도로만 느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1000일이 넘는 밤을 고시원 책상 앞에서 보냈죠. 그리고 마침내 합격자 명단 게시판 앞에 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한지원. 세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처음 맡은 사건은 태준그룹 강태준 회장의 횡령 혐의였습니다. 대형 로펌들이 줄줄이 사임한 까다로운 사건이었죠. 강 회장은 수임료가 싼 신입 변호사를 찾아 지원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지원은 달랐습니다. 3년 동안 편의점 카운터 아래에서 외운 법 조문들이 머릿속에서 물 흐르듯 이어졌고 수천 페이지 판례를 뒤져 찾아낸 하나의 허점이 재판의 흐름을 통째로 뒤집었죠. 무죄.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 강 회장이 법정 복도에서 지원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정말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 보네요.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도 감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잊고 살았거든요. 그 이후 강 회장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자문이라는 명목이었지만 통화가 길어질수록 대화의 끝은 늘 지원의 안부로 흘러갔죠.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처음 마주 앉은 레스토랑에서 강 회장은 지원이 포크를 드는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고급 식당이 어색한 게 아니었죠.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 자체가 오래된 기억 속에서나 꺼낼 수 있는 풍경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만남에서 지원은 조금 덜 떨었고 세 번째 만남에서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번째 만남,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노을빛이 유리창을 물들이고 있었죠. 강 회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본인만 모르시는 것 같지만 지원의 심장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노을빛처럼 천천히 가슴 안으로 번져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강 회장의 청혼은 벚꽃이 한창이던 4월 어느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한강변 산책로 위로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어깨 위에도 발끝 아래에도 꽃잎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강 회장이 걸음을 멈추며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상호의 손처럼 차갑거나 거칠지 않은 간 내린 커피잔을 감싸 쥔 것처럼 포근한 온기가 손가락 사이로 전해져 왔습니다. 지원은 대답 대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간절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싸늘한 목소리가 발목을 잡아 끌었거든요. 너 같은 아줌마가 뭘 하겠어. 애도 못 낳는 몸뚱이. 상우가 심어놓은 말들은 이혼 서류보다 오래 남는 상처였습니다. 3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채 가슴속 어딘가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야. 그 믿음이 지원의 입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강 회장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 사람에게도 결국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건 아닐까? 벚꽃잎 하나가 지원의 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떼어내며 말했죠.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말해줄 수 있어요? 지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몸의 힘을 다 쏟아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가늘게 흔들렸죠. 강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원의 양 어깨를 감싸주며 눈높이를 맞췄죠. 당신의 과거를 복수로 채우지 말아요. 행복으로 덮으면 돼요, 나랑. 그 목소리가 봄바람보다 부드럽게 귓가를 감싸 안았을 때 지원의 눈시울에 맺혀 있던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죠. 소리 없이, 하지만 어깨가 작게 들썩일 만큼. 강 회장은 그런 지원을 말없이 품에 안았습니다. 벚꽃 향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았죠.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드레스도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만은 지원이 여태 살아오며 받아본 어떤 시선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지원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죠. 혹시나 싶어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째예요. 지원은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귀를 의심했거든요. 모니터 속 작은 점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었죠. 콩알만한 크기의 생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그 한마디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상우가 8회 동안 자신에게 씌워놓은 낙인, 애 못 낳는 여자라는 그 주홍 글씨가 한 장의 초음파 사진 앞에서 먼지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죠. 지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다가왔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죠. 울어야 했습니다. 8회 동안 믿어왔던 거짓말의 무게를, 3년 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의 아픔을 이 눈물로 남김없이 씻어내야 했으니까요. 진료실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갓 구운 빵처럼 따스한 그 빛이 지원에 젖은 뺨 위에 내려앉았을 때 뱃속의 작은 심장이 다시 한번 또르르 뛰었죠. 나는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언제나. 7년이라는 세월은 사람 하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시원 책상 위에서 형광펜 잉크에 절어가던 손가락은 이제 명함을 건네는 손이 되었죠. 한지원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한지원. 서울 강남 한복판,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이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아래에서 민법 총칙을 외우던 여자가 이혼 전문 변호사.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 되기까지 지원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죠. 의뢰인들 사이에서 지원의 별명은 이혼의 여신이었습니다. 울며 찾아오는 아내들의 손을 잡아주고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한 푼도 놓치지 않는 집요함으로 법정에서 연승을 이어갔죠. 그 집요함이 어디서 왔는지 지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맨몸으로 쫓겨나는 여자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마음. 그것이 지원을 법정에 세우는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사무실 책상 한쪽 구석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7살배기 아들 현우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었죠. 커다란 해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는데 엄마라고 적힌 사람의 손에는 빨간색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그린 하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힘든 재판이 끝난 날이면 그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죠. 현우의 크레파스 선이 삐뚤빼뚤할수록 마음 한켠이 물렁물렁 따뜻해졌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오전 재판을 마치고 돌아온 지원이 커피잔을 입에 대려는 순간 김 비서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죠. 늘 차분한 김 비서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신규 수임 요청 건인데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갈색 서류 파일이 책상 위에 내려놓아졌습니다. 지원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무심히 파일을 펼쳤죠. 첫 장에 적힌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을 때 커피잔을 잡았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김 비서, 지원이 파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불렀습니다. 이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김 비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을 이어갔죠. 박상호 씨와 최민아 씨가 이혼 소송 중인데 재산 분할 문제로 양측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자 소송까지 걸려 있어서 변호사 3명이 이미 사임한 상태고요. 변호사 3명이 손을 놨다는 건 그만큼 지저분한 사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원은 파일을 천천히 한 장씩 넘겼죠. 손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잉크 냄새처럼 번져 올라왔습니다. 파일을 덮은 지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 빛 속에 비친 지원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 액자 속 현우의 그림이 시야 한쪽에서 빨간 하트를 들고 웃고 있었죠. 지원은 서류 파일 위에 손바닥을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손바닥을 통해 종이 위로 전해지는 것만 같았죠. 이 사건 파일, 제 책상에 두세요.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자 지원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하얀 조명이 눈부시게 내려왔지만 지원의 눈은 이미 10년 전 그 식탁 위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혼 합의서 위에 떨어지던 눈물방울 하나가 7년이 지난 오늘 갈색 서류 파일 위에 다시 내려앉은 듯한 오후였습니다. 저녁 7시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수에 감긴 조명이 따스한 호박빛을 뿌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죠. 강 회장이 지원의 와인잔에 천천히 적포도주를 따랐습니다. 잔 속으로 흘러드는 붉은 액체가 촛불 아래에서 루비처럼 반짝였지만 지원의 시선은 와인이 아닌 테이블보 위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죠. 밥맛이 없어 보이네. 강 회장이 와인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죠.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인 걸 강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죠. 7년을 함께한 사람의 눈빛은 단어보다 정직했으니까요. 지원아. 강 회장이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식사 중에 수저를 먼저 놓는 일은 이 사람답지 않은 행동이었죠. 그만큼 지원의 얼굴이 어두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이지? 박상호. 지원의 손이 와인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 회장은 지원이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었죠. 김 비서한테 들었어. 신규 사건 파일 속에서 전 남편 이름을 봤다고.
지원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숨기고 싶었거든요. 이 따뜻한 사람 앞에서 과거의 잔해를 꺼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과 함께하는 지금의 삶은 향긋한 커피 같은 것이었죠. 거기에 10년 묵은 쓴맛을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변호사한테 넘기려고요. 제가 맡을 사건은 아니니까. 지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아니야.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나무줄기 같은 울림이 그 두 글자에 담겨 있었죠. 잊지 못한다면 해결해야만 해, 지원아.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 너머로 강 회장의 눈이 흔들림 없이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사건, 내가 맡아. 여보, 그건 박상호 사건에 내가 직접 마침표를 찍어야 해. 강 회장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지원의 손등을 감싸 주었습니다. 넓고 따뜻한 손바닥이 지원의 차가워진 손가락 위에 내려앉았을 때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야. 10년 전에 내가 삼킨 그 말들, 흘린 그 눈물, 그걸 네 손으로 끝내야 비로소 놓을 수 있어. 지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와인잔 속 붉은 빛보다 더 짙은 감정이 눈가에 차오르고 있었죠. 강 회장이 지원의 손을 한 번 더 꾹 쥐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을 때 함께 웃자, 우리. 그 말이 촛불의 온기보다 따스하게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원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등을 바라봤죠. 이 손은 한 번도 서류 봉투를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입은 한 번도 너 같은 아줌마라고 내뱉은 적이 없었죠. 이 눈은 한 번도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값어치를 매긴 적이 없었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강 회장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 얹었죠. 두 사람의 손 위로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수의 불빛이 살랑이는 바람에 흔들렸고 레스토랑 안에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두 사람의 침묵을 대신 채워주고 있었죠. 지원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묵직한 맛이 오늘따라 유난히 깊게 느껴졌죠. 쓰지도 달지도 않은 마치 10년이라는 세월을 한 모금에 삼킨 듯한 맛이었습니다. 지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쌓아 올린 서류 더미가 책상 반을 덮었죠. 박상호 대 최민아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거기에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이라는 묵직한 꼬리표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10년 전의 이름들과 다시 마주했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한지원으로서 이 사건을 읽어야 했으니까요. 전 부인 한지원으로서가 아니라. 김 비서가 커피를 가져오며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박상호 씨 측 변호사가 3명째 사임했습니다. 양측 감정 대립이 심해서 조율 자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미나 측은? 미나 씨 측에서 먼저 우리 사무실에 접촉해 왔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며 핵심 증거를 다룰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고 있었죠. 지원은 커피잔을 입에 대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고시원의 형광등 아래에서 부어오른 눈으로 교재를 읽던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군더더기 없는 검은 재킷, 그리고 수백 번의 법정 공방이 만들어낸 흔들리지 않는 눈빛. 상호는 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지원은 미나 측 조력자이자 증거 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에 발을 들였습니다.
상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은 없었죠. 아직은. 첫 번째 재판 기일은 늦가을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는 마른 낙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긴 복도 끝까지 또각또각 울려 퍼졌죠. 지원은 검은색 정장에 얇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법정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반 박자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물결도 일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섰을 때 원고석에 앉아 있는 남자의 뒤통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세월이 상호에게도 무심하지 않았죠. 머리카락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흰 머리, 예전보다 넓어진 이마, 구겨진 양복 어깨. 하지만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인 채 변호사석을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는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변호사가 사임한 빈자리를 확인하려는 듯 연신 고개를 돌리던 상호의 시선이 피고 측 테이블 옆에 선 지원과 마주쳤죠. 상호의 눈동자가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박자째 눈이 동그랗게 벌어졌죠. 입이 반쯤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갔거든요. 지원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10년 전 부엌 바닥에서 기름 연기에 눈물을 훔치던 여자는 이제 법정 한가운데에서 가죽 서류 가방을 여는 변호사로 서 있었습니다. 상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지원이? 낮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조용한 법정 안에서 의외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치며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죠. 상호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앉으세요. 판사의 건조한 목소리에 상호가 허둥지둥 자리를 고쳐 앉았죠. 하지만 그의 눈은 서류가 아닌 지원에게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법정 특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원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재판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른 건 세 번째 기일부터였습니다. 상호가 원고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죠. 판사님, 저한테는 아들 현수가 있습니다. 10살짜리 애를 키우는 아버지한테 재산 분할이 웬 말입니까? 법정 안에 상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자신만만했죠. 아들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남자의 목에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석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고 차가운 비수 같은 웃음이었죠. 최미나가 고개를 돌려 상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 끝이 느릿하게 올라갔죠. 그 애가 정말 당신 애인 줄 알아? 법정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상호의 자신만만하던 표정이 석고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들은 대로야, 박상호 씨. 미나가 팔짱을 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여유로운 자세였죠. 아들 타령은 그만하시지. 상호가 피고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무슨 소리를. 원고,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의 법봉이 탁 내려쳤지만 상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미나를 노려보는 상호의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한쪽에서 지원은 펜을 멈추고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고함이 법정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치는 동안 지원의 서류 가방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봉투 하나가 가만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상우가 법정 복도에서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대리석을 타고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죠. 유전자 검사, 당장 유전자 검사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미친년인지 밝혀지겠지. 상우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지며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법원 직원들이 힐끔힐끔 눈치를 살피며 발걸음을 빨리 했죠.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이미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을. 사건을 수임하던 날 미나가 지원에게 건넨 밀봉 서류 한 통이 있었죠. 상우가 과거에 받았던 정밀 건강검진 기록이었습니다. 미나는 상우의 서재 금고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꺼내왔다고 했죠. 지원은 그 서류의 무게를 손바닥 위에서 느꼈을 때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어떤 것인지 아직 열어보기도 전에 직감이 먼저 알아챘거든요. 재판이 끝난 뒤 법원 현관 앞에서였습니다. 상우가 지원의 앞을 가로막았죠. 가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차갑게 갈라놓았지만 상우의 눈에는 여전히 10년 전 그 오만함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도 나한테 애 못 낳는다고 쫓겨난 주제에 감히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 그 말이 칼날처럼 귓전을 스쳤습니다. 지원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었죠. 10년이 지나도 상우의 입에서는 같은 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단단히 딛고 선 채 상우의 눈을 정면으로 올려다봤죠. 입술 한 번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박상호 씨. 낮고 고요한 목소리였지만 가을바람보다 서늘한 울림이 그 안에 실려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지원의 서류 가방 안에서 밀봉된 검진 기록이 조용히 제 무게를 지키고 있었죠. 상호의 반격은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돈의 힘이었죠. 네 번째 기일이 열리기 일주일 전 상호 측에서 쏟아낸 증거 자료가 법원 접수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미나가 결혼 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만나왔다는 호텔 CCTV 사진, 상호 명의의 카드로 명품을 사들인 내역, 심지어 미나가 비밀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는 정황까지. 진짜인지 부풀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자료들이 마치 폭격처럼 법정 위에 쏟아졌죠. 판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미나 측 입장이 궁색해지는 것이 서류 한 장 넘길 때마다 눈에 보였거든요. 방청석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미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떨어뜨린 미나의 손가락이 치맛자락을 구기고 있었죠. 상우가 원고석에서 어깨를 펴며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남자의 눈빛이었죠. 그 시선이 지원에게 닿았을 때 상우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습니다. 지원은 그 웃음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서류를 정리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죠. 상우의 돈이 만들어낸 서류 더미 앞에서 잠시, 아주 잠시 발밑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손이 서류 가방 안쪽을 더듬었을 때 손끝에 닿는 밀봉 봉투의 모서리가 차갑게 감각을 되돌려 놓았죠.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이 가방 안에 숨을 죽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원은 서재에 혼자 앉아 위스키 병을 열었습니다. 잔에 따르지도 않았죠. 병째로 한 모금 머금은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알코올의 쓴맛보다 가슴 안쪽에서 올라오는 쓰라림이 더 뜨거웠습니다. 왜 이 사건을 맡았을까? 돌아서면 될 일이었죠.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고 모른 척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10년 전 그 식탁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이혼 합의서 위에 떨어지던 눈물방울, 현관문이 쿵 닫히던 소리, 비닐봉지 하나 들고 골목을 걷던 자신의 뒷모습이 위스키 병 표면에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잊지 못하는 자신이 미웠죠. 성공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보물 같은 아들이 있는데도 과거의 상처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자신이요. 그때 서재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엄마, 왜 안 자? 잠옷 차림의 현우가 토끼 인형을 꼭 안은 채 눈을 비비며 서 있었죠. 뒤이어 복도 끝에서 강 회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현우가 아장아장 다가와 지원의 무릎 위로 기어 올랐죠. 작은 손이 지원의 뺨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엄마 눈이 빨개. 그 말에 지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현우의 체온이 무릎 위로 전해져 왔을 때 위스키가 채우지 못한 가슴속 빈자리가 따뜻하게 메워지는 것을 느꼈죠. 강 회장이 소리 없이 다가와 지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무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원은 현우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죠.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과거에 울던 여자가 아니라 이 아이의 엄마로서 더 단단해져야 했으니까요. 위스키 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종 변론 기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법원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로 초겨울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죠. 지원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빈 법정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차가웠지만 심장만은 뜨겁게 뛰고 있었죠. 양측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상호 측이 미나의 외도 증거를 들이밀면 미나 측이 재산 은닉 정황을 꺼내 들었고 서류와 서류가 부딪힐 때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한 겹씩 팽팽하게 당겨졌죠. 판사가 양측 최종 진술을 요청했을 때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구두굽이 법정 바닥을 두 번 울렸죠. 또각, 또각. 그 발자국 소리에 법정의 시선이 일제히 지원에게 쏠렸습니다. 판사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고요한 수면 위에 돌을 던지듯 법정 안을 울렸죠. 서류 가방에서 밀봉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본 적이 있는 건 이 법정 안에서 지원뿐이었죠. 갈색 봉투 안에서 미끄러져 나온 서류 두 장이 판사 앞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전 박상호의 건강검진 기록이었고 두 번째는 최근 대학병원에서 발급된 정밀 진단서였죠. 진단명 한 줄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최중증 단계. 지원이 판사석을 향해 서류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죠. 이 진단서의 의미를 법정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이 숨을 멈췄습니다. 지원이 판사석 앞에 선 채 서류를 들어 올렸을 때 형광등 불빛이 종이 위의 글자를 선명하게 비추었죠.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고요한 법정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판사님, 이 서류는 원고 박상호 씨의 10년 전 건강검진 기록과 최근 대학병원에서 발급된 정밀 진단서입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스며들었죠. 마치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물방울이 사방으로 파문을 그리듯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진단 결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원이 서류 위에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죠. 선천적 무정자증, 최중증 단계. 상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원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상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이었죠. 10년 전 부엌에서 기름 연기에 눈물을 훔치던 여자가 지금
이 법정 한가운데에서 그 남자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박상호 씨, 지원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죠. 당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 하나의 생명도 잉태할 수 없는 몸입니다. 법정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갈라졌습니다. 당신 몸에서 나오는 것은 단 한 방울도 수돗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원이 한 호흡을 쉬었죠. 박상호 씨,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 현수는 당신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이입니다. 당신은 고자예요. 쾅! 상호가 원고석 테이블을 두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동자는 정반대로 하얗게 질려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죠. 판사님, 지금 변호인이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법정 천장을 때리며 갈라졌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선 상호의 다리가 눈에 띄게 후들거리고 있었죠. 지원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판사님. 또박또박 메트로놈처럼 정확한 어조였죠.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원이 판사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최중증 단계는 태어날 때부터 정자 생성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서류를 가리키는 지원의 손가락이 미동도 없이 단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박상호 씨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지원이 상호를 돌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려놓았죠. 이래도 양육권을 주장하시겠습니까? 박상호 씨?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상호가 비틀거리며 원고석을 빠져나왔습니다. 판사의 제지 소리도 법원 경위의 만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죠.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지원의 앞까지 다가온 상호가 테이블 위에 진단서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종이를 펼쳐든 상호의 눈동자가 활자 위를 미친 듯이 훑쳐 내려갔죠. 선천적 무정자증, 정자 생성 불가, 최중증, 치료 불가. 글자 하나하나가 상호의 눈 속으로 모처럼 박혀 들어갔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갔죠. 내가. 상호의 입에서 갈라진 음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고자라니.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상호의 몸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죠.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 위를 활처럼 미끄러졌습니다. 10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운 거라고? 상호의 목소리가 오열로 뒤틀리며 법정 바닥을 기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콧등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고 입가에서는 억눌린 울음이 침과 뒤섞여 거품처럼 일었습니다. 법원 경위 2명이 달려와 상호의 양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상호는 바닥에 이마를 짓짓듯 엎드린 채 몸부림쳤죠. 아! 짐승 같은 울음이 법정 천장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서서 쓰러진 상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부엌에서 기름 연기 속에 눈물을 삼키던 자신에게 이 남자가 했던 말이 귓전을 스쳤죠. 애도 못 낳는 몸뚱이. 너 같은 아줌마랑은 급이 안 맞아. 그 말들이 오늘 이 법정 바닥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은 건 지원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은 저 남자였습니다. 지원은 서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상호의 곁을 지나쳐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울리며 법정 출구를 향해 걸었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초겨울 바람이 지원의 볼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서늘함이 오히려 개운하게 느껴졌죠. 마치 오래 앓던 열이 한꺼번에 식어내리는 것처럼 가슴속 어딘가에서 10년 묵은 매듭이 스르르 풀려나가는 감각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올 때마다 구두굽이 돌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맑은 소리를 냈죠. 그 발자국 소리가 10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 들고 골목을 걷던 슬리퍼 소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계단 끝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옆 뒷문이 열려 있었고 차 안에서 작은 얼굴 하나가 방긋 웃으며 고개를 내밀었죠. 엄마, 현우였습니다. 토끼귀 달린 겨울 모자를 눌러 쓴 채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7살짜리 아들이었죠. 그 뒤에서 강 회장이 코트깃을 세운 채 차에 기대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입꼬리가 자신도 모르게 올라갔죠. 바람에 실려온 현우의 목소리가 각 구운 호빵처럼 따스하게 귓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원 정문이 쾅 열리며 뒤에서 헐떡이는 발소리가 쏟아져 나왔죠. 지원아, 지원아, 제발. 상호였습니다. 양복 무릎이 먼지투성이었고 넥타이는 반쯤 풀려 어깨 위에 걸쳐져 있었죠. 법정에서 쓰러질 때 찍힌 듯 이마 한쪽에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상호가 계단을 굴러내려오듯 뛰어내려와 지원의 앞을 가로막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돌바닥 위로 양 무릎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상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지원의 코트 자락을 움켜쥐었죠.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린 채 코트 끝단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콧등이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흐느낌이 끊어질 듯 이어졌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상호의 목소리가 초겨울 바람 속에서 처량하게 흩어졌습니다. 10년 전 꼴 좋다며 현관문을 닫아버리던 그 당당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발밑에 쪼그려 앉은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죠.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차갑게 갈라놓았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죠. 현우가 차에서 내려 지원의 다리 옆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토끼 모자 아래로 동그란 눈이 바닥에 엎드려 우는 상호를 신기한 듯 올려다보고 있었죠.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못생기게 울어? 현우의 목소리에는 아이 특유의 순수한 궁금증만 담겨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을 따뜻한 품 안에서만 자라온 아이에게 어른이 바닥에 무릎 꿇고 오열하는 광경은 텔레비전 속에서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을 테니까요. 상호의 울음이 뚝 멈췄습니다. 젖은 눈으로 현우를 올려다봤죠. 강 회장의 명석함이 담긴 또렷한 이목구비, 지원을 쏙 빼닮은 하얀 피부. 누가 봐도 귀티가 흐르는 아이가 토끼 모자를 쓴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상호의 입이 반쯤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못했죠. 자신이 애 못 낳는 몸뚱이라고 조롱했던 여자가 낳은 아이. 자신은 평생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이 여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입꼬리가 비틀리고 눈가가 짓무르듯 주름지며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통곡이 법원 앞 돌계단 위로 쏟아졌죠. 지원이 현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고개를 숙여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현우야.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죠. 아무리 그래도 우는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지원은 현우의 등을 토닥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발밑에 상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봤죠. 눈빛의 분노도 연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앨범 속에 끼워 넣듯 그 남자의 얼굴을 과거라는 서랍 안에 조용히 넣어두는 눈이었죠. 지원이 돌아섰습니다. 현우의 손을 잡고 검은 세단을 향해 걸어갔죠. 강 회장이 뒷문을 열어주며 지원의 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차에 올라타고 지원이 그 뒤를 따랐죠.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앞 돌계단 위에서 상호가 무릎을 짚고 고개를 들었죠. 멀어져가는 검은 세단의 뒷모습이 초겨울 햇살 속으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상호의 두 손이 돌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퍽, 퍽. 맨손이 돌에 부딪힐 때마다 손등 위로 핏줄이 터졌지만 그 고통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웠죠.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남자라고, 가장이라고, 씨앗을 뿌린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법원 앞 찬바람 속에서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단의 뒷좌석에서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죠. 엄마, 저 아저씨 괜찮을까? 지원은 현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초겨울 바람에 마지막 잎을 떨구고 있었죠. 노란 잎사귀들이 하나 둘바닥 위로 내려앉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계절이 비로소 끝나는 풍경 같았습니다. 지원은 대답 대신 현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코트를 뚫고 가슴 안쪽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죠. 강 회장이 운전석 너머로 백미러를 통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은행잎이 다 떨어진 가로수 사이로 검은 세단이 햇살 속을 달려갔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이 따스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차 안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양양 바닷가 하얀 모래 위로 겨울 햇살이 곱게 내려앉은 오후였죠.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 사이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해안선을 따라 길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조개 찾았어. 8살이 된 현우가 장화를 신은 채 젖은 모래밭을 폴짝폴짝 뛰어오고 있었죠. 양손 가득 조개 껍데기를 움켜쥔 아이의 볼이 바닷바람에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무릎을 굽혀 현우의 눈높이에 맞추며 조개를 하나하나 들여다봤죠. 우와, 이거 진짜 예쁜데? 현우가 봄을 찾는 천재구나. 그치? 이건 엄마 줄 거야. 현우가 가장 반짝이는 조개 하나를 골라 뒤돌아 달려갔습니다. 지원은 모래 위에 깔아놓은 돗자리 위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바람에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볼 위로 살랑거렸지만 쓸어넘길 생각도 없이 달려오는 아이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현우가 숨을 헐떡이며 내민 조개 껍데기 안쪽에 무지갯빛이 고여 있었죠. 지원은 그 작은 보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조개다. 내가 골랐으니까 당연하지. 현우가 엄마 품에 쏙 안기며 킥킥 웃었죠.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과 햇볕이 버무려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였죠. 강 회장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따라 건네며 지원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돗자리 위에 어깨를 맞대고 앉아 수평선을 바라봤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서 겨울 해가 천천히 기울어지며 은빛 물결 위에 금가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강 회장이 코코아 잔을 양손으로 감싸쥔 채 나직이 불렀죠. 행복해?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품고 있는 무게를 지원은 알고 있었죠. 1년 전 법원 앞 돌계단 위에서 과거를 완전히 놓아버린 그날 이후 지원의 하루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뜰 때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어리가 사라졌죠. 아침마다 현우가 엄마 오늘 뭐해?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에 웃으며 대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법률사무소 업무도 예전과는 달라졌죠. 여전히 이혼 전문 변호사로 법정에 섰지만 이제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처럼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일이 되었거든요. 사무실 책상 위 액자 속 현우의 그림도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린 새 그림에는 세 사람 옆에 강아지 한 마리가 추가되어 있었죠. 지원이 코코아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그 대답에 거짓이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죠. 목소리가 떨리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하고 편안한 오래 앓던 사람이 완전히 나은 뒤에야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현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코코아 콧수염을 달고 씩 웃었죠. 나도 행복해. 강 회장이 현우의 코코아 자국을 엄지로 닦아주며 웃었고 지원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개 껍데기를 코트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밀려올 때마다 모래 위에 새하얀 포마를 남겼다가 물러가며 깨끗이 씻어갔죠. 마치 지난 11년의 세월이 그랬던 것처럼 상처를 남겼다가 시간이 그것을 씻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발자국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 나란히 길게 뻗어 있었죠. 아빠의 긴 그림자, 엄마의 다소곳한 그림자, 그 사이에서 깡충깡충 뛰는 작은 그림자. 겨울 바다 위로 노을이 번져갈 때 그 세 개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지듯 겹쳐졌습니다. 지원의 코트 주머니 속에서 조개 껍데기가 작게 달그락거렸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보물이 그 안에서 따뜻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